공부하여 주식 투자자를 이롭게 하자. 안녕하세요. 주식 공주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주셔서 더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계속 열심히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원래 오늘은 코인테크 영상에 3탄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일어나서 이거부터 다루려고 좀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30분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오늘은 어떤 영상을 이제 찍을 거냐? 구리주와 관련된 내용을 찍을 겁니다. 무조건 오를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무조건 오를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높은 확률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제가 노트를 해온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타이머를 맞춰놓고 영상을 진행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제가 좀 급하게 메모를 한 겁니다. 이 타이틀에 보면은 중국 수출세 환급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기사냐면, 아이고, 자, 여기 보면 아무튼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여기 보면은 그 뭐 알루미늄 반제품 뭐 수출세 환급 폐지, 뭐 13% 환급 사라진다, 뭐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게 오늘도 이제 뉴스화가 돼서 일어났었는데, 자, 이 수출세 환급이 뭐냐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중국에 있는 기업이 해외 수출을 할 때 원래 낸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수출세인데 그거를 부분 환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폐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폐지라는 의미는 중국의 정부가 야, 너네들 이제 밖으로 팔지 마. 팔 거면 세금 더 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원의 무기화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12월 1일부터 정제유, 태양광 발전, 배터리, 비철금속, 그리고 이쪽에는 수출세 환급률을 13%에서 9%까지 낮춘다였고, 알루미늄, 구리,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수출세 환급률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몇 퍼센트가 내려가냐, 전면 폐지를 하냐,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왜 중요한가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중국 기업이 수출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0,000원을 팔면은 900원 정도의 세금을 냈는데 갑자기 그냥 1,400원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10,000원을 이제 벌면은 세금을 한 10%만 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20%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이제 판매 단가를 유지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잘 팔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이 유리하게 판가를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갑자기 올려버리면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중국 현지에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외부로 팔기 어려우니 내부로 팔거나 아니면 자국에다 팔거나, 자국에는 세금이 안 붙으니까 자국에 팔거나 또는 생산량을 줄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국 기업이 이제 수출 부담을 느껴서 판가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수출을 낮출 수도 있는데 중국 내부에선 공급 과잉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국 내부에선 공급 과잉이 일어날 거다. 조절을 하더라도.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이 현상이 나타나냐면 큰 공급자의 부재가 나타나는 거죠. 중국에서 엄청 많이 넣어주고 있었는데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만 확 줄어버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수요는 높아지는 수요 우위의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은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간단한 논리인데 단적인 아이디어로 치면은 이 K라고 이게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수출세 환급률이 폐지되거나 이제 줄어드는 제품들이 다 오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은 시장 보편적인 투자자들이 가격에 이제 개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 아이디어가 빨리 노출이 되는 순간 모두가 거기에 몰려서 사실상 먹을 게 없어져요. 빈틈이 좁아집니다. 이익 기회가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무조건 안 좋은가? 사실 단타 치기엔 좋죠. 거래량이 그만큼
단번에 증가하고 즉시성에 좀 더 가까운 시세가 나타날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거는 저는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차적인 아이디어로 낸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장점이 뭐냐면 2차적인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바로 생각하지 못해. 한 다리를 건너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적 경쟁이 작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빡 터지진 않겠죠. 그러니까 먹을 게 많을 수 있어요. 단점은 즉시 바로 일어나진 않아요. 조금 더 느리게 반응을 하니까. 근데 시간이 느리게 반응을 하게 되면 시장에 기업의 악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전체가 다 떨어지는 지수 폭락의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이게 기회가 매몰돼 버리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개별주가 아무리 좋다 해도 시장이 뭐 50%가 한 번에 박살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어떤 호재가 반응을 하겠습니까? 일단 다 하한가에다 잠겨서 움직이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이런 즉시성에서 좀 거리가 생겨버리면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2차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미 중국의 현지 기업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입니다. 왜냐면 이게 현지 기업에서 이게 공급을 받고 있던 기업이라면 오랫동안 그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 중국 현지 기업도 사업의 신뢰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수출세 환급 폐지가 돼가지고 바로 가격 올려주쇼. 뭐 우리 안 줄 겁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예를 줄 거라고 난 보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그대로 수입을 해서 2차 가공을 해놓고 제품을 비축한 다음에 추후 판가가 인상될 때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차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중국의 현지 기업과 오랜 비즈니스 관계 형성을 하고 공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제품 생산 판매를 나중에 그 판가 인상을 적용해가지고 팔 수 있는 기업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 좀 느리더라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봤는데 어쨌든 완전히 폐지하는 게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 식용유입니다. 얘네들이 중간 원자재가 되는 거죠. 중국에서 알루미늄, 구리, 식용유를 만들어 가지고 해외로 팔았는데 그거를 이제 산 기업이 그걸로 또다시 새로운 걸 만들어서 팔면은 원가 비중이 또 이게 많이 차지하는 사업일수록 나중에 가격 인상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의 제작 비용에 엄청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냥 단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선 제작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식용유는 치킨에 많이 들어가나요? 모르겠어요. 식용유 하니까 저 처음에 든 생각이 페비누?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그냥 아예 대체제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올리브유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까놀라유라든가 해바라기 씨유라든가 포도 씨유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죠. 차라리 그런 쪽으로 그냥 아이디어를 조금 넘겨버리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조건은 중국 현지에서 조달을 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되고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찐득하게 해온 기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선 쪽을 아이디어를 떠올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 영상 안에서 다 다룰 수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거를 또 오래 걸리는 걸 다 준비해가지고 하면은 늦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여러분들도 이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찾아보시면은 정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국내 전선사는 이게 4개가 대표적이죠. LS전선, 일진전기, 대한전선, 가온전선이 국내 전선을 생산하는 주류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그 전기동을 어디서 이게 수입을 해오는가를 봤더니 이제 글렌코어랑 그 다음에 IXMSA 그리고 코델코라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이게 기자인 거일지도 모르는데 코델코도 스위스지 않나? 아무튼 칠레 맞는 것 같습니다. 칠레가 전 세계 28.5%의 구리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스위스 쪽에서도 이제 그 글렌코어랑 IXM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선 회사들이 그 전기동을 수입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수혜는 얘네들이 받는다고 봐야 되죠. 왜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기어 나오던 이 구리가 쭉 줄어드니까 얘네들이 갑이 돼버리는 겁니다.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실질 수혜가 얘네들이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어떤 걱정을 하냐면 아 이거 큰일 났네. 굴이 이제 수입해 오려면 돈을 더 내야 되네. 전선 가격 올려야지가 되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그 가격을 이제 판매가에다 전가를 시켜버리면 괜찮은데 그걸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공급 계약을 이제 맺을 거 아닙니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겠지만 이 갑작스러운 이제 세계적인 리스크를 다 고려해서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나중에 가격 책정해줘요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전선에 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너네들 말고 더 좋은 조건을 한 해로 할 거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불리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리스크가 발생해버리면. 자 그러면 국내에는 이런 기업들은 검증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침체기가 오는 겁니다. 침체기까지는 아니고 매수가 좀 안 되고 이제 매도 우위가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야. 아는 사람들은 이거 재수 없으면은 엄청난 적자를 볼 수도 있겠는데 가격 전가 못 해버리면은 이거 엄청 적자 크게 봐야 돼. 자 그럼 이제 자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도 이제 주식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제 관점이라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 어떤 주식이 있다고 했을 때요. 그 주식은 항상 저는 그 안방 마님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한정된 수량의 주식을 언제든지 원할 때 급하게 모을 수만 있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사실 원할 때 왕창 모을 수 있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미리 모아놔야 돼요. 근데 미리 모아놓을 때 이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할 것이고 이 기업의 평균 이익을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쭉 이제 그 밴드 안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을 텐데 이 정도면 자산 가치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 하고 이제 모았을 텐데 갑자기 이 기업이 큰 적자를 봐야 되는 상황이 꽤 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밸류가 바뀌었구나. 그럼 리스크가 커졌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서 비중을 줄여줘야 돼요. 그죠? 다른 쪽에 이제 더 유리한 데서 차라리 자본 배치했지 불리한 건 일단 빼놔야 된다는 거지. 왜냐?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는 그거를 갖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어쨌든 가치의 수렴에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니까 혹은 그 아래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럼 안방마님들은 이거를 덜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미중 무역 전쟁이 터졌을 때 샘표식품이라는 이 기업이 대두 관련주로 부각이 됐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2018년도 때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했을 때요. 이 보면은 대두 관련주라 해서 샘표식품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대두 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네, 대두 값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대두로다가 만드는 된장, 그 다음에 간장, 그리고 뭐 두부, 뭐 춘장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즉시성이 반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원자재가 올라갔으니까 얘네들은 그 최종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원가 부담을 받아가지고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너무 길어져 버리면은 그리고 제품 인상을 못하게 되면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순이익이 굉장히 낮아져서 밸류가 훼손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테마가 발생하면 이게 주가는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지수가 어쨌니 저쨌니는 할 필요가 없는 게 근데 뭐 지수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논리를 지금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왜 차트가 확대가 안 되지? 잠시만요. 야,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지수가 계속 내려간 건 맞는데 이 지수가 계속 내려갔다는 이걸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게 이제 악재가 터지고 지수가 내려가다 악재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악재가 나타나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도 대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악재. 거기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은 당연히 금융 시장도 불안정하니까 이것도 악재. 그러면 이 주식을 많이 막말로 4만 원대에서 막 이렇게 많이 갖고 있었다 쳐봐요. 그냥 다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 4만 원대 다 갖고 있었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뻔히 알고 있는데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갔다가 어차피 자기가 생각한 큰 그림이 있다면 다시 내려왔을 때 모아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테마가 붙어가지고 빠져나간 후에 저 밑에서 주가가 이제 박살나고 요런 구간에서 이제 모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이게 리밸런싱이죠. 자, 똑같은 100억이라 하더라도요. 여기서
20%가 빠졌어요. 그럼 그 주식은 거의 20% 이상의 물량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고, 한정된 주식이잖아요. 이 주식 시장이 주식은 똑같은 금액인데 훨씬 더 많은 수량을 갖고 올 수 있다면은 나중에 주가를 움직였을 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이제 놓고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소형주는 사실 저는 가치라는 걸 이렇게 평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 또한 항상 언제나 테마나 뉴스를 붙여가지고 일종의 작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국내 이제 그 전기동에 대한 판가를 이제 그 가격 전가를 할 수 있을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하다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구산업 그리고 대창, 대원전선 같은 기업을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아니, 떡하니 봐도 이렇게 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가격에서, 예? 그리고 대창, 떡하니 봐도 이렇게 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가격에서, 안방마님들은 모으고 있었을 겁니다. 괜찮네 하고 이제 모으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뉴스가 나타나면, 이거 줄여야겠네, 줄이고 다시 그려보자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선주 이제 다 올라갈 때 그 같이 올라가가지고 주가가 비싸서 사실 얘는 좀 떨어져요. 근데 얘는 왜 포함을 시켜놨냐면 시가총액이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자, 뭐 LS전선을 지배하고 있는 LS라든가 일진전기라든가 가온 일진전기, 그리고 가온전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대한전선도 있죠. 대한전선. 요런 애들은 시가총액이 최소 미들캡은 된단 말이에요. 그죠? LS 같은 경우에는 뭐 그 2조 정도에, 그 다음에 가온전선, 일진전기도 1조 한 1조, 지금 1조밖에 안 하네요. 1조만 됐네요. 자, 그러니까 1조거나 뭐 4천억이거나 뭐 2조 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상 이런 뉴스가 나왔다 해서 통 팔고 뭐 빠져서 테마를 붙여서 올리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증받을 때까지 느긋느긋하게 뭐 내려가고 이제 주가가 막 쳐박고 흔들리고 이제 투자자들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얘네들은 또 이제 판가가 이제 확실히 올라간다는 걸 확인했다면은 다시 어차피 돌아올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그 이구산업이나 대창, 대원전선 이런 애들은 빠져나가 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적자가 떡떡떡떡떡 나타날 때. 그죠? 자, 요 포인트에다 맞춰서 이 빈틈을 찾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과거에 미중력 전쟁 이후 테마 붙어서 시세 낸 다음에 왕창 떨어졌습니다. 그죠? 샘표식품이. 근데 지금 대창 최근에 시세가 좀 올라왔어요. 자, 한 40%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11월 19일 그리고 20일에 한 30% 35% 정도 올라갔을 때 거량이 한 2천만 주씩 두 바퀴 돌렸거든요. 총 주식 수는 9,10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다 판 게 아니라 사고 팔고 단타들이 일어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완전히 다 빠져나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한 번은 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구산업, 이 친구는 뭐가 없어요. 아직 시세가, 그죠? 일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 이대로 쭉 떨어지기에는 좀 시가총이 1,300억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2023년부터 2024년도까지 가격을 유지하는 바닥권이었단 말이죠.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죠? 이걸 빠져나가야 되면 아까 샘표식품처럼 한번 테마를 일으킬 것이고 상한가를 한번 갈지 뭐 20% 30%짜리 급등이 나왔다가 거래를 요동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테마부터 시세 낸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 가격 전가를 이제 실패한 기업들이나 원자재 수익과 관련된 이 친구들은 그 이후에 계속 내려가다가 딱 한번 다시 시세를 빡 돌릴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좀 마음 아팠던 종목인데, 이 TYM이라는 종목인데, 이 동양물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경험을 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2020년도 때 이 친구한테 제가 좀 피를 좀 봤어요.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피를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때입니다. 얘도 이제 북미 시장,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로도 엮였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얘가 이제 북미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놈의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제 그 테마로 다 이제 다 빠져나가 나서 이제 바닥에 왔을 때
뭐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그 계잡주긴 해도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제가 그때 판단했던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 아까 요 남북 경협에서 빠져나가는 건 다 빠져나갔을 것이고, 그죠?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 바닥이 아니게 된 겁니다. 이제 테마가 일어나고 어쩌면 그 안방마님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안방마님들도 다시 살 때쯤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제가 말한 거 잘 들으세요. 구리주가 자, 요렇게 뜁니다. 요렇게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 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테마가 잘 안 먹혀요.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저 때만 해도 테마라고 하면 개나 소리나 그 다 때려봐가지고 신용 막 미수 막 땡겨가지고 거래하고 할 때니까는 테마 자체가 막 빡빡빡빡 올라가고 그런 게 있었지만, 요즘은 테마가 그렇게 막 연속성이 엄청 강하지 않아요. 유동성도 많이 빠져났고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대기 자금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다 비트코인 하러 갔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TYM을 잘 보세요. 제가 뼈아픈 이야기라고 했던 게 뭐냐면, 자, 안방마님들이 있을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끊임없이 내려가는 겁니다. 예, 끊임없이. 언제까지? 예, 끊임없이 내려가다가 제가 빡 돌리는 이 시점이 여기에요, 여기. 자, 폭락에 의해서 얘가 안방마님이 있어야 될 만한 그런 가격대였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를 요 폭락을 깨버렸죠. 자, 이거 제가 코인테크 이제 그 배터리 이야기 이제 하면서 배터리 장비 이야기하면서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의 그 잔고를 싹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게 이제 터지게 된 거예요. 구리주들이나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번에 테마가 일어나서 얘들 뽀드득 소리 나게 설거지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항복까지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진짜 기회가 또 된다는 거죠. 두 가지 기회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 무조건 항복이 나오고 나면요, 뭐 그때 뭐 다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이 무조건 항복 이후에 주가는 참으로 좋습니다. 예, 참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좋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자, 이게 이제 무조건 항복 이후의 거래인데, 자, 그러면은 이구산업을 봅시다. 이구산업. 이거 재수가 없어가지고 떨어진다 했을 때 뭐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반영해가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하면은 당연히 저기 이제 2020년 3월 달까지 내려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적어도 저는 이제 2020년 요까지는 그 깨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항복이 여기서 이제 뭐 전체적인 막 패닉셀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라면은 저기 깰 때도 무조건 항복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 2020년 3월을 깰 때도 무조건 항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구산업은 이렇고, 그다음에 대창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항복 어디겠어요? 네, 청구시험 깬다고 무조건 항복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도 얘는 그냥 그 무조건 항복이 그냥 전체 시장에 개박살이 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떨어지다가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요렇게 지금 이제 그 요래 이제 하다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아니, 다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무조건 항복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제 기게 될 거 아닙니까? 아, 여기가 안방마님들이 앉아있구나.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올리다가 쭉 깨버리죠. 그러면은 요때 이제 시장 분위기도 패닉셀을 유도하는 뭐 그런 분위기다 하면은 그때가 이제 무조건 항복을 받는 구간이 되겠죠. 자, 대창. 자, 그냥 이건 넣어놓기만 해도 나중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이구산업, 대창, 그 다음에 대원전선. 대원전선은 무조건 항복하려면요, 여기 밑에 그냥 다 쳐받고 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죠? 애초에 얘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럼 두 가지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구산업 그리고 대창이 테마가 붙을 것이다. 근데 무슨 테마 붙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놓고 중국의 이제 그 수출세 환급, 폐지, 수혜주 이렇게 해서 뭐 이제 구리주 뭐 급등 뭐 이제 구리 가격 올라가나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해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근데 이건 아니더라도 뭐 또 딴 거 있죠. 뭐 이제 뭐 중국의 자원 무기화. 그러니까 이건 지네들이 붙이기 나름이라서 뭘로 붙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붙이게 된다라고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구산업이랑 대창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항복 전에 1. 무조건 항복 전에 테마를 붙인다. 그리고 2. 그 테마 이후에는 이제 뽀드득 소리가 나고 이제 무조건 항복을 받을 때까지 내리면 그때를 기회 삼아 거래한다 라는 거예요. 자, 뭐를? 이구산업이랑 대창을.
그렇게 할 수 있다. 전 중소형주 겁나 싫어합니다. 일단. 근데 중소형주를 싫어하지만 요 지금 내용에서 오늘 그 제가 이 노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왜 25분이 지났지? 이것만 설명을 해도 좀 너무 이게 오래 걸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알루미늄이나 그다음에 그 태양광 발전,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비철 금속 싹 다 이런 관점으로 찾아보시면 아이디어가 될 만한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꼴랑 구리주 이거 하나를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유튜브 시장에서는 30분 안에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요런 거 하나 그냥 딱 이렇게 대놓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 시청자들이 좋아해서 그런 거지. 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아이디어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디어의 흐름에서 중요한 거는 2차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내가 2차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만 2차적인 아이디어가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기업에 딴 놈들만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아이디어가 나올 만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하물며 대창이나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적인 아이디어에 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예, 바로 이제 이렇게 엮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단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움직이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히토리 관련 중에 유니온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 이제 히토리 테마나 이런 걸 움직이는 게 굉장히 간단한 논리에 움직이는데 근데 이런 거는 좀 크게 먹기는 좀 힘들어요. 크게 먹기도 힘들고 그리고 언제 올라갈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뭐 비중을 많이 싣거나 추세를 좀 이렇게 타고 간다는 그런 거래는 좀 아니잖아요. 이게 개 잡주인데. 근데 반면에 제가 LS 같은 경우에 이것도 제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지인 결혼식을 2023년 11월 토요일 날 갔었어요. 11월 어느 토요일 날 갔다가 제가 이제 항상 저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뭐 거시적이거나 이제 역사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저희 아버지께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지금 보면은 아마 이때 11월 11일일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께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많은 걸 이제 여쭤보고 그러는데 이 11월 11일 날에 요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자, 이거 30분 넘어갈 것 같은데 자, 아이디어 하나만 더 말하고 갈게요. 이때 저는 LS랑 풍산을 거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LS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 레버리지를 켜버려가지고 못 견뎠어요. 그래서 LS에서 많이 못 먹었어요. 그리고 LS 이후에 약간 멘탈이 조금 많이 흔들렸다. 예. 얘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진짜 나는 바보다. 이걸 다, 시나리오 다 짜놓고선 여기서 너무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또 실수를 했다는 거죠. 아, 이거는 못 기다려버렸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LS를 생각했던 거는 정확히 말하면 금업자였어요.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전 뭔 생각을 했냐면 내년에 프랑스 올림픽이 있고 파리 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이제 그 미대선이 또 이제 23년 기준에서는 내년에 미대선이 있잖아. 그러면은 어쨌든 평화를 끌어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 이제 이것도 재건도 끝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리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비수기니까 대부분은 북반구에 있잖아요. 남반구보다 이게 지구에서 북반구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날씨로 치면은 북반구가 이제 비수기였기 때문에 이제 겨울을 선반영해가지고 공사가 좀 많이 더뎌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금리 부담 때문에 투자 위축 이런 게 좀 컸어요. 근데 내년, 그러니까 23년 기준에서 내년이면 24년도에 대선 있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 늘린다 하겠지, 금리 인하하겠지, 파리올림픽 있으니까 평화 이야기도 하겠지, 그럼 금매매업자는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좋다고 갖고 있었을 텐데, 얘네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좋아져 버리면 안전자산의 메리트가 떨어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았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게 다 확정되고 팔면 늦어요. 시장은 선반영하니까. 그러니까 금값이 올라가는 동안 우크라이나랑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랑 막 이런 애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피 터지고 막 전국이 혼란해서 이제 금값이 올라가면 그게 피크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금을 쳐내면서 피크에서 파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과정에서 쳐내면서 더 이제 과열을 시켜놓고서는 저 끝에 이제 최종막이 열렸을 때 다 이제 정리하는 거죠. 어차피 금 매매업자가 지가 갖고 있는 거 다 던지지 않겠죠. 그렇지만 아까 뭐라 했습니까? 돈이 많으면 그거를 밸런스를 조절해 줘야 돼요. 이걸 가치평가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상황평가를 했는데 이제 불리해졌네. 그럼 불리한 것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줘야 되고 그만큼 내려갈 거란 걸 가정을 해둔 다음에 그만큼 포트폴리오에서 자본을 줄여놔야지
최종적으로 노출되는 이 그 익스포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낮아져야지 다시 그 밑에서 거래를 일으켜서 내가 투자를 하고 또 자산의 이제 그 부의 이동에 따라서 올라가면 상대적인 부를 가져올 수 있는 게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파리 올림픽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평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됐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푸틴이 그랬잖아요. 뭐 평화고 나발이고 없다 뭐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올림픽 그 전후로 올림픽인가 그것 때문에 뭐 휴전 없을 것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내용이 그때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뭐 미래를 다 알겠습니까? 그냥 시나리오가 그랬다는 거지. 근데 그런 이제 미래의 시나리오가 그럴 것이다를 짜놓고서 이제 봤던 건데 그러고 나서 LS가 잘 올라갔죠. 뭐 물론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LS 전선이나 이게 자 이때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일진 전기 뭐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풍산도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그죠? 풍산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 LS랑 풍산이 이렇게 거래할 때였거든요. 되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LS랑 풍산은 돈을 벌었다는 게 더 억울합니다. 저만 못 벌었어요. 레버리지를 써. 저는 LS에다가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저만 돈을 못 벌었죠.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그렇게 위험해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했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거의 그 발바닥 밑바닥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했었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나 이제 세팅한다는 게 이런 거고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커뮤니티나 이런 데다 기회가 되면은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제가 간단하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써가지고 이제 보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갑자기 또 뜬금없다, 그죠? 알람 울리니까 또 뇌가 정지가 왔습니다. 풍산이랑 LS처럼, 자, 이 금매매업자들의 그들의 입장, 그러니까 갑의 입장을 생각했던 거고, 지금은 구리 원자재 주식들에도 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갑의 입장에서 제가 시나리오 짠 거예요. 근데 이거는 1차적인 단편적인 시나리오예요. 이 구리 아이디어는. 금매매업자 아이디어는 2차적인 시나리오죠. 왜냐면은 이런 건 뉴스에는 그렇게 막 아주 멀기도 하고 뭔가 엮어 나오는 거니까 저는 2차적인 시나리오라 보는데 1차적인 시나리오나 2차적인 시나리오나 어쨌든 시나리오는 성격은 비슷합니다. 근데 더 많이 봐봐요. 여기 추세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주식인데 얘가 얼마 올라가요? 150%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130%네요. 130% 올라가고 얘도 150% 올라가고 아주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길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비중도 실을 수 있죠. 왜? 시총이 2조 8천억이고 시총이 1조 4천억이에요. 물론 이제 100% 정도 올라갔을 때니까 시총이 1조 4천억이고 시총이 7천억입니다. 1억 10억을 담아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지 개 잡초 쓰레기 같은 거에다가 돈을 때려봐가지고 부자가 된다, 큰 부자가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흥분했다. 그러니까 개잡주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을 버는 게 주식의 최고의 선인데, 응? 돈을 버는 게 주식의 최고의 선인데, 애초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의 자본을 키워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개잡주 따깍따깍거려가지고 그 돈을 그게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1차적인 시나리오는 보통 개잡주들의 즉시성을 바라는 그런 시장의 아주 얕은 심리에 따라서 놀아나는 겁니다. 안방마님들한테. 근데 안방마님들한테 안 놀아나고 싶으면은 2차적인 시나리오로 접근해서 묵직한 거를 좀 잘 뽑아내는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시나리오에 대한 이거 이제 노트랑 그다음 제가 저희 아버지께 이제 보냈던 그 카톡이었나 뭐 텔레그램이었나 그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카톡을 탈퇴해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또 그것도 제가 또 그 마음에 드는 것도 저장을 해놨거든요. 한번 찾아가지고 그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뭐 이게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게시물이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올려놓을게요. 한번 그 영상으로 좀 잘 안 보이셨던 분들이나 하는 분들은 여기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찍다 보니까는 오늘 영상은 정말 이거 영상미가 진짜 전혀 없겠다. 듣는데 너무 땡땡거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게 장중에 찍는 거다 보니까 좀 급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